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아침 신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 그중에서도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에 울고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팍팍하고요, 별다른 도움을 안 준다는 겁니다. 청년 창업, 마음은 먹었지만 4%뿐이다라는 거죠. 4%,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적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업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창업하겠다고 하면요, 반응이 이렇답니다. 학생이 무슨 경험 전문지식 있어요? 학생은 당연히 없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가 너무나 힘들다.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진부터 좀 보실까요? 치웠던 의자를 다시 배치하는 카페. 지금 여기 사장님으로 보입니다. 카페 그동안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됩니다. 사장님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뭔가 좀 준비하는 모습이 어디 있었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카페에서 커피 마셔도 됩니다. 설 연휴까지 방역 고삐 속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헬스 노래방 저녁 9시까지 영업 허용.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지방대의 비명이다. 영호남 78% 정시 미달입니다. 경쟁은커녕 학생 숫자를 모집만 받아도 다 채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지금 거의 70개 교에 가깝게 이 70개 교 육박하는 대학이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서 50건 넘게 경쟁률이 3대 1이 안 된답니다. 그럼 대다수가 학생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인당 3번 지원, 100% 충원 자체가 힘들다. 전형 장학금 등 혜택도 효과가 없다. 자, 지금 이 모습은요, 지방대 붕괴의 시작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소멸 위기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29명 사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해당 의학청, 이거 노르웨이 의학청이죠. 모두 고령의 기저질환자였다. 그런데 13명은 백신 부작용 영향이 미친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려서는 굉장히 참고할 사항입니다. 자, 노약자 그리고 말기 환자는 접종을 자제하는 게 좋다. 이런 권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뭐랄까 미리 좀 접종한 국가 내용들 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윤기찬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누덕입니다. 어제 정부가, 어제가 아니라 주말이죠. 지난 토요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놨는데요. 이 조정안 단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특별 방역 조치를 좀 손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신문들의 평가 중에 하나는 이거 너무 누더기처럼 뭔가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그냥 땜질하고 바꾸고 뭔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랜선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20명만 현장에 있고요. 나머지 기자들은 랜선, 화상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왜 나오나? 그리고 나와랍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야 지금 상황이 다르는데요. 각각 이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왜 출마하십니까? 한쪽에서는 왜 출마 안 하십니까?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다시 공정 논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의사 국가고시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오늘 좀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을 좀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 동안 발표가 됐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핵심 내용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제목에 달았습니다. 카페, 이제부터는 앉아서 차를 마실 수가 있는데요. 딱 1시간만 이용해달라고 정부가 강력히 공고했습니다. 너무 오래 있지 말라는 거죠. 1시간 이내로만 머물다 가세요입니다. 그리고요, 샤워실은요, 수영장에선 됩니다. 그러나 헬스장에서는 운동하시고 샤워실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달라지는 것들 좀 더 설명이 돼 있습니다. 노래방 이용하고 소독 30분 뒤 입장합니다. 노래방 이용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역시 9시로 제약이 됩니다. 그리고 학원은요. 8제곱미터당 1명. 8제곱미터당이니까는 통상 평수로 얘기하면요. 2.5평당 1명 정도가 됩니다. 꽤 넓은 공간에 1명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관악기 한 대, 한 대, 1대1만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종교활동 재개도 성가대는 운영 금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좀 꼼꼼히 좀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그리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헬스클럽, 학원, 노래 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됩니다.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합니다. 고민이 많았다. 그리고 현실을 반영했다. 그리고 뭔가 보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카페, 학원, 헬스장, 반색. 일단 뭔가 좀 풀렸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만요. 그런데요. 주점과 노래방은 이거 시간 제한은 안 풀어줬잖아요. 9시까지입니다. 그러자 이거 집단 행동에 나서야 해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헬스장, 학원 좀 집단 행동이 있었죠. 약간 불복도 있었고요. 거리에 나와서 몫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풀어준 거 아니냐. 이런 반응입니다. 지금요. 카페, 손님 다시 맞을 채비에 활기다. 헬스장은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몰릴까 우려됩니다. 그런데요. 술집 등 저녁 장사 주력 업종들은 운영시간 확대에 기대했으나 실망입니다. 9시까지만 되는 겁니다. 노래방, 이렇게 따지면 실질 영업시간 2시간뿐입니다. 한숨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누더기 된 방역 수칙 너무 복잡하다. 거리두기 체계 손볼 타이밍이 바로 왔다는 거죠, 지금. 뭔가 좀 체계적으로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아랫부분에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업장별, 행위별 세분화, 그리고 누적된 경험으로 뭔가 유연한 대응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위에 가면요.
3단계 격상을 피하면서 사실상 더 센 조치가 지금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거리 유도 단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수도권은 2.5 그리고 그 외 지역은 2단계. 그러나 사실 곳곳에 보면 더욱더 강한 조치가 있다고 지금 불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 조치가 자꾸 더해졌다 완화됐다. 그리고 어디는 또 풀어주고 어디는 또 유지되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누더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누더기 아니냐 땜질 아니냐 비판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볼만해요. 그동안에 정부가 내놓는 게 일괄적으로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도록 그게 아니고 볼멘 소리가 나오고 뭐 시위하고 강한 반발이 있으면 예. 뭔가 풀어주는 듯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2.5단계, 3단계. 3단계가 회합 금지 인원 기준수 10명이었잖아요. 예. 처음에는. 근데 느닷없이 2.5단계에 갑자기 5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숫자는 2.5와 3이면 2.5가 더 약한데 오히려 3단계보다 조치는 더 세고. 그러니까 이제 땜질이냐 누더기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경제냐 방역이냐의 두 기준 중에 한쪽을 확 치우치게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른 쪽에 희생과 후폭풍이 불가피하죠. 네. 어저께 아니 17일 그러니까 그저입니다. 그저께 내놓은 조치에 대해서도 방역 전문가들은 이것도 지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듯이 비춰져 가지고 1000명대에서 500명대로 겨우 잡아놨는데 이거 다시 또 풀려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당장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한쪽에서는 지역별로 업종별로 정부가 이번에 조치 내놓았지만 9시 우리 안 지키겠다. 예. 11시까지 그냥 하겠다. 뭐 광주인가 어느 지역에서는 유흥업소는 이번에도 금지 대상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우리 장사하겠다. 걸리면 과태료 그냥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제대로 반영할 것이냐.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특정한 업종, 특정한 층을 여기는 못 봐주겠다. 예. 여기는 더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접근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전에 경험을 못 해봤던 지금 전례 없는 일이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감염병 전문가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딱 와닿던데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 모두 다 구성원 모두 다 그다음에 정부 마찬가지로 이 전례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전에 했던 시행착오를 반영을 해서 수정 보완해 나간다라고 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식당과 카페는 어디는 4명까지는 앉아서 취식이 가능한데 예. 어디는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뚜렷한 명확한 해명 기준이 좀 부족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명백히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듯이 다른 경우에도 명백하게 형평성의 논란이 불거지면 그런 것들은 수정 보완을 해나가는 걸 그걸 누더기다 땜질이다라고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다 같이 시행착오를 보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 부분이 약간 반영된 것 같아요. 지금 전문가들의 목소리 중을 일부를 소개했는데 누적된 경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이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유연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세련되게 뭔가 정책을 좀 했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잠시 말씀하셨는데요. 주말 동안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불발이 됐습니다만 일부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행까지 못 가고요. 다시 취소가 된 상황이 있었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밤 9시 영업 제한 반발했습니다. 대구 11시까지 허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루 뒤에 철회를 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경주도 식당 영업 연장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자, 중대본은 사전 협의 없이 결정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뭐 이건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목소리도 냈죠. 그러나 다른 지자체들은 이거 형평성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대구시 자영업자 어려움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은 불발은 됐습니다만 중간 과정이 좀 복잡하게 보였죠,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방역 당국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 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구시의 어떤 조치가 현재의 감염병 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사전에 충분히 좀 서로 협의를 하고 이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없이 좀 대구시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중대본에서도 좀 다수의 문제들이 지적되었었고. 자, 정철 편집위원. 네. 주말 동안 대구 다녀오셨죠? 예. 대구시의 조치는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좀 뭐 서울에서도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 좀 불평을 하세요. 9시 문제 있다 이거. 뭐 6시에 공무원을 마치겠지만 사기업은 6시에 잘 안 마친다. 그래서 7시 넘고 뭐 7시 30분 넘어서 오는데 그러면 앉자마자 나가야 된다. 그럼 저녁 시간이 대략 뭐 1시간 30분 길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출이 오르지 않고 매상이 오르지 않는다. 죽겠다. 그래서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그 불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부산도 대구도 광주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한 불평 불만을 듣고 지자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그러면 11시까지 하는 건 어떨까? 협의를 해본 결과 11시도 괜찮겠네 해서 지방정부가 권한이 있으니 11시로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11시로 하면 뭐 부산과 대구 뭐 심지어 뭐 대전에서 대구까지도 기차로 가면 40분 만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전에서 우리는 9시인데 대구는 11시까지 하네? 그러면 갈 수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중대본에서는 걱정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중대본에서 세부 조정 지침을 할 때 예. 사전에 자신들이 협의를 했으면 됐죠. 왜 꼭 보고를 하기를 기다렸습니까? 그 전에 사전 협의를 해서 세부 조정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먼저 좀 얘기를 해달라. 아니면 우리가 먼저 물어볼 테니까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됐었으면 모르겠는데 권한은 주고 나중에 권한을 행사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은 곤란한 것이죠. 중앙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걸까요?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좀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대본과는 또 다른 그런 스탠스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중대본이 지방정부의 현장 목소리를 먼저 들으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9시를 11시로 하면 혼란이 우려더니 예. 지금은 단계가 아니라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으면 되는데 그러한 협의가 지금 중대본과 지자체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한다면 이런 혼선이 줄어들 터인데 어쨌든 저는 9시에서 11시로 좀 늘리는 부분은 조금 중대본이 전향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해서 거의 모든 분야가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제약을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디는 왜 풀어주세요? 어디는 왜 되는 거예요? 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이게 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특정 지방자치단체만 영업시간 연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뒤에 논란이 크게 됐어요. 결국에는 뭐 이게 관철은 안 됐습니다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도 좀 뭔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법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어떤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법에는 이제 질병관리청장하고 예. 시도지사 그다음 시군구청장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국 단위는 이제 질병관리청장이 하겠죠. 예. 그럼 전국 단위보다 만약에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예방책,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완화하는 게 가능한지는 사실 의문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규정에 명확하진 않지만 해석의 여지가 좀 그렇죠. 있겠군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은. 전국 단위의 그 예방 기본 계획에 따라서 지방의 세부 시행 계획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통상 지방에 따라서 방역 조치 단계를 강화하는 거는 가능해도 완화하는 거는 해석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실제 취지를 보더라도 형평성을 넘어서서 저거는 만약에 형평성의 문제면 저런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방역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 9시냐 11시에 따라서 어떤 방역상의 허점이 생기는지 전제가 된다면 예. 사실은 감염법상 해석상 저거는
대구시의 조치가 법에 위반되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조항 해석 여지가 좀 남아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거는 사실은 최저 기준 정도를 맞춰 놓은 걸로 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정부가 오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논의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말 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어요. 리허설하는 모습이죠, 지금. 이 기자회견장 이렇게 꾸며졌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막상 이렇게 앉아 있는 기자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다 화상으로 돼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게 이제 어제 예행 연습을 좀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랜선으로 여기 뭐 번호도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랜선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답변도 하고 좀 이런 예정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합니다. 4차례나 리허설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면, 코로나19 대책, 그리고 또 백신 얘기도 당연히 나오겠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듯하다. 왜냐하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엔 기자 20명 그리고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뭐 형식이 어제 뭐 열심히 했으니까 뭐 큰 차질 없이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들 해봤거든요. 이런 시스템은요. 이런 내용인데요. 특히 가장 관심을 받는 내용은 사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질문을 받을 텐데요. 사면에 관해서 좀 똑 떨어지는 어떤 답변이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볼 때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수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 사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좀 국정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국민과의 소통, 접촉 지점 자체가 적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인데 사면 얘기가 불거지게 되면 다른 얘기는 다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입장들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 사면 얘기만 집중됐을 때는 사면이 모든 지면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거다. 내용 소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인원 1,500만 명 정도의 촛불 시위 참여가 있었고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탄핵을 통과시켰고 헌재가 인용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재판의 사법부 결정에 따라서 두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징역형 17년 뭐 20년 이렇게 받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국민 여론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민주당도 내부 입장이 당사자의 사과,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사면이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4일 전에 이제 저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예. 국민적인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다. 그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 흐름들이 반영된 이후에 그 문제는 검토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입장들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오늘은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0시부터 100분간 예정이 돼 있거든요. 아마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다양한 답변이 나오겠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사면인데 김종욱 교수께서는 원론적인 입장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면과 관련해서 주말 동안 나온 기사 중에 뜻밖의 인물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 여부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여당 이낙연 대표 양정철 만났지만 사면 논의 안 했다. 이 기사가 나온 이유는 앞서서 나왔던 보도 내용은 만나서 사면 건의를 이낙연 대표에게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그래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죠. 양정철 작년 11월부터 수차례 제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만났지만 논의한 건 아니답니다. 자, 이것도 이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견 취합 정도는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 청와대와 사전 교감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나서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사면 제안을 했다. 뭔가 얘기했다. 그런데 또 여기 여당 입장은 만난 건 맞다.
그러나 사면 얘기한 거 아니다 이겁니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사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중에 하나가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그 옹일해서 좀 그 대선 관문까지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략적인 방안, 전술적인 여러 가지 기교들을 논의했을 수도 있고. 그럼 양정철 전 원장이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그 대표로서의 뭔가,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 뭔가 잘 가기 위한 뭔가 조언 내지 제안을 했을 수 있다. 그렇죠. 책사로서 조언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양정철 원장이 청와대에도 오래 있었고, 예. 그리고 당에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빌리려고 이낙연 대표는 사자가 만났겠죠.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야 이렇게 만나는 것이 그 흔한 일인데, 예. 이렇게 사면에 대해서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뭐 사면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예. 꼭 사면에 대해서만 이렇게 토의는 하지 않았다. 사면이라는 것은 이미 역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 역대 정무수석들이 모두 고민한 사안이다. 지금 사면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음에 해야 되나. 예. 그만큼 토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사면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낙연 대표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사면은. 어쨌든 뭐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양정철 원장이 이낙연 그 대표에게 예. 사면을 얘기한 것이고, 이낙연 대표는 사면에 대해서 큰 죄가 없다. 예. 왜 자꾸 이낙연 대표 보고 자꾸 욕을 하느냐. 또 다른 사람 제안을 받은 거다.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취지로 취지로 보인다는 뭐 거죠.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두루두루 하던 얘기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것을 콕 집어서 한 얘기는 결국 이낙연 구하기의 일종의 뉴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면 얘기에 한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요, 엄격히 말해서 지금 이낙연 대표를 만났다는 이 시점이 양정철 전 원장은 이른바 야인이에요. 어떤 거 뭐 당에서 맡은 게 아니라 야인 시절이거든요. 근데 야인 신분으로 당 대표를 만나는 것도 주목되지만 뭔가 제안을 하고 조언을 하고 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이고, 예. 그리고 대세론을 쭉 형성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당의 주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의 주류 후보를 제대로 좀 보필을 하고, 그리고 당 주류 후보에게 제대로 된 코치를 하는 것이 당원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만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대표는 아직도 당에서 그래도 배척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세론이 뭐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예. 그래도 이낙연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이 당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양정철 전 원장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뭐 때로는 복심, 뭐 이렇게까지 불리는 위치가 있거든요, 지금요. 이와 관해서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최근에도 양정철 전 원장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입니다. SNS에 올린 글인데요. 정말 많이 컸다. 양정철 씨. 이제 겁나는 게 없구나. 미국 간다는 시점 보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자, 김적 교수님. 네. 이거 해석을 좀 해주세요. 이 반응이 무엇인지. 일단 정말 많이 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50대 후반입니다. 양정철 전 원장이요. 예. 정말 많이 컸다는 게 말이 안 돼. 제가 볼 때는 지금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양정철 전 원장이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하고 있다. 근데 대통령은 양정철 전 원장을 쳐낸 거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인 입장에서. 근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나 청와대에서나 양정철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 중에 하나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손혜원 전 의원을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영입을 해서 국회의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양정철 전 원장이 소위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양정철 원장이 소위 권력을 행사했나, 권력을 통해서 돈을 번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직책들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 예. 있어서는 좀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본인이 계속적인 개인적인 구현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키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양정철이라고 하는
소위 핵심 측근에 대한 대통령 측근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자기의 볼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정치들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누가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큼 대통령을 지키고 싶다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발언을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아요. 사실관계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방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짧게 최영재 편집은 짧게 이거 분석 좀 해주세요. 지금 사실 손혜원 전 의원이나 양정철 전 원장 이른바 같은 여권 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서로? 과거에는 같이 뭔가를 목표를 삼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뭐 이랬던 관계들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비례정당 출범 과정에서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예.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이고 지난 4월 총선 당시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례정당 출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척진 부분이 있죠. 김종욱 교수님도 잘 설명하셨는데 지금 그런 구원을 갖고 지금 양정철 전 민주원장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많이 컸다나 예. 이런 말은 우리 정치권에서 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양정철 원장이 뭐 캐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경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나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많이 컸다는 표현은 거의 뭐 그 선생님이 애들한테 하는 표현이지 저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데 저런 표현을 쓴 것은 결국에는 저분이 과거에 자신이 정치적으로 핍박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풀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럼 뭔가 지금 불만, 약간 그렇습니다. 구원을 좀 나타낸 거다. 저 말은 정말 이성적이지 않고요. 정말 비판하려면 제대로 된 팩트를 갖고 비판해야 하는 것이지 예. 정말 많이 컸다 양정철 이런 부분은 뭐 다른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 저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양 원장을 비판하려면 예. 양 원장이 뭘 잘못했는지를 한 5가지 정도는 제대로 짚어줘야 되지 않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저런 표현은 조금 문제 있다. 정말 짚으려면 제대로 짚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기자회견 오늘 예정돼 있다는 소개를 드렸는데 그 사면 얘기 그리고 사면과 관련해서 또 양정철 전 원장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손혜원 전에 했던 이런 글이 등장을 했고요. 뭔가 꼬리를 물고 쭉 주말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금 내용이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역시요 정치권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등장을 하는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재명표 재난소득에 또 당내가 시끌시끌하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돌연 발표를 취소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전 11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입니다. 경기도 자체 재난지원금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취소가 됐습니다. 발표를 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 전부 지급한다. 이 지급 계획을 기자회견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 신년 회견과 겹쳐서 부적절하다.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좀 의식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그러니까 보편적 재난지원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뭐 이런 사안입니다. 당내에서는요. 또 주도권 뺏기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여당 내에서 좀 몇 가지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 며칠 좀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를 특정해서 거론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일괄 지급을 한다, 또 소비 진작 그 재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방역과 이렇게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이재명 지사에 눌려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언론에서 약간은 좀 정치적으로 그 표현을 한 거고요.
당내 이견이 되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부담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점은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도 우리가 공론의 장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죠. 자,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아주 보편적으로 다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근데 당내에서는 그건 재정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선별적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약간 이런 목소리. 아니면 뭐 갈리곤 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데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끌려가는 듯한 모습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우려 때문인가요? 얘기가 나왔고요.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민 대상으로 10만 원 전부 지급. 이거 고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기자회견 취소는 오늘 대통령이 신년회견 10시에 하는데 예. 경기도지사가 11시에 한다. 이거 내부 충돌로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뭐 언론 뭐 따로 언론 플레이 하는 거냐 이런 비난 충분히 들을 만하니까 취소한 건 맞을 것 같고요. 문제는 재난지원금 경기도 전 도민에게 주는 거 예. 쓰여져 있지만 2차입니다. 기억하시죠? 1차 때 작년 3월, 4월, 5월에 총선 전에 결정하고 지급은 총선 후에 전 국민에게 정부가 줬던 재난지원금 때 일부 지자체는 광역단체도 주겠다고 했고 경기도가 대표적이었죠. 예. 기초단체도 줬어요. 그래서 3중으로 받은 주민들이 있었죠. 추가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 내 일부 예. 시군에서는 기초단체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3번을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핵심은 전 주민에게 다 준다 이건데 문제는 저는 재난소득이라고 제목에 돼 있습니다만 예.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재난지원금이라면 이건 단발성에 그치는 거거든요. 이번이 2차이긴 하지만 매번 이게 정례적으로 갈 수 없는 명백히 성격의 규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자세히 기사에 보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재명 지사는 매번 표현을 해요. 기본소득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지사가 평소에 본인이 정책을 얘기할 때 기본소득 주창을 해요. 예.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으로 본인이 내세우는 거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예. 복지정책으로 내세우는 거다.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기본소득이 되면 이건 정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이라면 지사가 이렇게 재난이라는 거를 앞에 붙여서 예. 위기 상황 돌파라고 하지만 돌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경기도 차원이라 하더라도 예. 도의회 당연히 동의를 거쳐야 될 거고 심지어는 주민들 더 앞서가면 선거 때 본인이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예.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사가 이걸 설 전에 지금 지급하겠다. 예. 이건 뭐 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이 부합하는 여건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전례도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발성에 그치는 재난지원금이냐 아니면 기본소득에 부합하는 정례적인 지원이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성격이 달라진다. 그래서 더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의 논란도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 교수님께 잠깐 좀 추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런 어떤 이 재난지원금 또는 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먼저 주장을 하고 앞서 나갔다는 모습이 당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다면 대선 주자 이재명 그와 관련해서 이런 모습과 당이 계속 이렇게 좀 뭔가 불협화음을 아니면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계속 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저는 그럴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본소득 개념 자체가 코로나19라는 상황과 맞닿으면서 이제 재난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본인의 지론이고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아주 그 견고한 지지층들을 모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부의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같이 한 몸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도대체 국민적 고통의 깊이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재정 건전성도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일방적인 보편적 지급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지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그 깊이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꽤 있는 거죠.
하지만 또 한 측면에 뭐가 있냐면 이 상황들을 그렇게 예를 들면 선별적 지급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경제적 활력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제적 활력을 위해서는 선별 지급 플러스 알파 보편적 지급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냐면 고통의 깊이에 맞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되면 보편적 지급 방식을 통해서 경제적 활력을 넣어야 한다는 절충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기지사에게. 근데 경기도지사가 그 조율만큼 저 민주당의 입장이나 정부 입장들과 잘 따르냐 안 따르냐 문제가 계속 시기마다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시점이 지나게 되면 전 경기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또는 민주당과 당연히 많은 협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대선에 가까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 입장들을 계속 척져서 안 되는 상황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좀 지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스스로가 발표를 취소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고려할 거기 때문에 좀 점차적으로 수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수렴 결과들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소위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 같은 경우도 하나의 패턴들이 마련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소리 내지만 그래도 당과 정부의 입장 쪽을 조금씩 수렴하는 모습. 아무튼 뭔가 타협을 하고 정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시네요. 다음은 이재명 경기사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기사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해석하는 기사입니다. 청와대와 거리두기, 이재명 2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요, 이 위에 작은 제목이죠. 이낙연 대표는 당정 실정 부메랑 맞는 사이. 여기 지지율 요즘에 좀 하락세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청와대와 거리두기 때문 아닌가.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당 지지층 가운데 43%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 호남에서도 28% 이낙연 대표를 앞질렀다. 그러니까 호남은 사실 이낙연 대표의 지지 기반으로 통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상당하다는 거죠, 지금요. 이재명 지지율 바람 같은 것 이렇게 하면서 별거 아닙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지지율이 분명히 괜찮습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 뭐 아랫부분에는 이낙연 대표의 이제 지지율 관련해서 이제 분석이 있는데 여권에서는 진짜 승부는 4월 보궐선거 이후다. 그걸 봐야 된다. 지금은 모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찬 변호사. 청와대와 거리두기 여기에 지지율 상승세의 이유가 있다.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윤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죠. 본인의 정책 방향이 거리두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부터 청년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후로 정책적 지향점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사에는 잘 안 나오지만 빈집 같은 경기도는 또 매입을 해서 수리해가지고 또 뭐 활용한다 이런 창의적인 정책도 내놓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전에 이제 그 대선 때 아마 대통령 각을 세웠던 부분 때문에 청와대 거리두기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의 그 기억을 말씀하시는 그런 기억이 거네요.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거고 결국 그 이낙연 지사가 청와대와 각을 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고 이낙연 지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소 이낙연 지사가 새로운 선명한 정책을 내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결론적으로 당과 이재명 지사의 차이는 굉장히 좁혀질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지사가 다가가는 형태가 아니고 당의 정책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다가오는 형태로. 그럼 당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배려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력한 대권 주자가 저렇게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게 되면 당 입장의 대다수 의원들이 정책의 내용을 이재명 지사 쪽에 맞추려는 이런 행보가 시작될 것이고 여기서 대통령과의 레임덕이 시작이 될 여지도 있다. 근데 결국은 사면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사면이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분명히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실 텐데 이낙연 지사가 여기서 뚜렷한 대통령의 말씀을 전달받지 못한다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상당히 좀 더 쏠리는
이재명 지사 또 쏠리는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사면에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명확히 밝혔어요.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사의 장점은 선명해요. 근데 이낙연 지사는 사실은 정책적 그 변화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예. 종부세도 인하하겠다고 선거 전에 해놓고 사실 인하도 잘 못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국정조사 한다 그랬다 못했고 사면도 분명히 한다 했다가 당의 반발을 뚫고 나가지 못해요. 예. 뭐 사과할 전제 조건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런 선명하지 못한 정책들이 또 태도들이 국민들한테는 믿음을 못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장점은 선명함을 통해서 국민께 예상할 수 있게끔 어떤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지율 고공행진의 비결이 있지 않나 저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지율과 함께 이런 기사들이 오늘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상황이죠. 오세훈 출사표 어제 던졌습니다. 노련한 시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자 이미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왜 출마하신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출마를 하냐고. 안철수 선의의 경쟁합시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뭐 10명인데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붐비죠 여기는요. 21일 후보 등록 마감인데요. 뭐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이 정도면 이거는 뭐 이제 경선 시작 전에 단일화는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 사퇴로 서울시민 여러분과 우리 당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는지 오랜 시간 자책감에 개인적 고뇌도 컸습니다. 서울이 멈추면 곧 대한민국이 멈춥니다. 이런 위기의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선 다음 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10년 동안 서울은 많이 변했는데요. 저는 이 서울이 대권의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일하면서 풍부한 정치 경험,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 나경원이 잘 이끌어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정직 편집위원.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했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왜 나오세요라고 지금 반문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저분들을 포함해서 당내 경선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다면 후보가 정해지겠죠? 그 이후에 아마 단일화 얘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 그러면은 관건은 중요한 것은 야권 단일 후보. 단일화가 과연 될 것인가? 아니면 불발되고 깨질 것인가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많은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아직까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모르겠다요? 가장 큰 변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단일화가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안철수에 대해서 과거와 달라졌느냐 아니면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 그 파들이 지금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고 달라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안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불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어서 서울시장으로 돌아도 몇 달 안 되고 던지고 대권 나갈 것이다. 그렇게 좀 극단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수구파들의 생각입니다. 안철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를 받는 순간 이거 모든 건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화파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 개화파라 그래요 또 거기는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변했어. 뭐 하태경 의원은 안철수 이제 초딩 아니야. 대학생 됐어.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만약에 개화파들의 말이 먹힌다면 안철수 대표를 단일 후보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국민의힘 후보 아니라도 당신을 받아들여서 야권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 내부에서 그 수구파와 개화파의 생각이 굉장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당권을 쥐고 있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수구파 쪽에 서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인가 예.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의 마음이 바뀌겠죠. 그렇다면 전술적으로는 원샷 경선을 할 것인가 투샷 경선을 할 것인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번 뽑고 안철수 밖에서 한번 대표하고 또 하고. 합칠 것인가 아니면 아예 다 치우고 원샷으로 가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이러한 또 전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은 이 수구파와 개화파의 생각들이 어디로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가능성 여부가 타진될 것 같습니다. 윤찬 변호사,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뭐예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경험을 좀 해오셨어요.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경험을 해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불복하게 되면 3위를 하는 것이고 예. 경선에 승복하더라도 잘못하면 2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선 결과에 불복하게 되면 정치적 생명이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선두권을 달리더라도 양보할 수는 있어요. 대권 출마 때문에. 양보라는 변수는 있어도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이런 선택은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후보는 당연히 경선 결과에 불복하지 않을 것이고요. 문제는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조율만 된다 그러면 단일화는 저는 숙명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이기기 위한 단일화가 아니고 예. 각 후보가 살아남기 위한 단일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 불복해서는 사실은 앞날이 있을 수 없거든요. 불복해서 나오면 3등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시장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조직력이 좌우되는 선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복은 없다. 그렇다면 결국 3월 달에 가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이 뭐 수구파, 개화파 이렇게 뭐 구별해서 설명해 주는데 국민의힘 내부의 다수의 의견은 안철수 대표가 최종 후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겠죠. 야권 후보가 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도 있잖아요. 몇 분이 계시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철수 대표와 경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일화 과정은 필요한데 누가 될지 전망에 대해서는 많이 엇갈려요. 전망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들이 오히려 좀 많다. 당 자체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제 편집위원께서 말씀 수구로는 좋은 의미의 수구파를 말씀하시는 거로.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그런 거다. 네네. 알겠습니다. 개화파, 수구파 뭐 이렇게 또 구별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여당 사항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우상호 의원 가장 먼저 출마한다고 했죠. 근데 그 위에 없어요. 혼자입니다 지금. 출마 토론한 분이 여당에서는. 여당선 나 혼자 10대 1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더 보겠습니다. 민생 살릴 적임자 강조한 박영선 이르면 주중 출마 선언. 우상호 의원이 어제 박영선 장관을 겨냥해서 조속히 빨리 의지를 밝혀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이기 때문에 후임 장관이 뭐가 정해줘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뭐 얘기가 없어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마한다 안 한다라는 기사로만 한 달 보름 이상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 썩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이게 결심을 하셨다고 하면 조속히 출마 의사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만약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아름답고 또 좋은 그런 경쟁, 그런 경선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죠? 출마하죠.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지난해 출마를 안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에. 예. 이제 그 장관직을 내려놓고 출마로 나와야죠. 본인은 뭐 개인적으로 출마한다고 얘기했고 선언만 안 했다 뿐이지. 예. 할 건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네, 언제쯤 박 장관은 할 것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뭐 이달 중으로 하죠. 윤경호 의원님. 국민의힘은 지금 10명이 넘어갔어요. 출마한 주자들이. 그런데 여당은 딱 한 명만 지금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상황이? 여당의 숙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사퇴 시한 목전에 한 달 전에 해야 그렇죠. 한 달에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보궐선거는. 다른 때 같으면 90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내고 뛰어들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저렇게 박영선 장관처럼 현직에 있는 사람이 저울질을 계속 하는 듯 보이는 모습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건인 것 같아요. 그 막판에 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청와대의 뜻도 좀 의식을 하고 당내의 여러 기류도 감안을 하고 뭐 당내 여론조사 뭐 그다음에 당원 투표 뭐 여당 내에서는 아직 룰을 확정하지 않았겠지만 그것도 좀 감안하겠죠.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건 박원순 전 시장이 이미 가고 없지만 대략은 그분이 왜 갔는지 그리고 이번 선거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예. 불리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원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좀 씻어내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처럼 계속 서울시장을 준비해온 사람들 이외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족쇄도 저는 채워져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두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뭐 김동연 전 부총리를 징발한다. 예. 전 그거 별로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별로 시간도 없고 아무리 서울시장 선거지만 이건 조직이 뒷받침이 안 되고 갑자기 해서 될 예.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여당은 우상호 대 박영선의 아주 간결한 내부 경선으로 결론이 나고 저쪽과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는 잠시 나왔다가 그냥 쏙 들어갔어요. 다시 또. 자, 김지혁 교수님. 네. 박영수 장관 결국은 출마할 걸로 보세요? 예, 출마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개각과 관련된 입장들을 부분적으로 밝히시겠죠. 그리고 질문을 아무래도 받겠죠. 네, 뭐 이번 주에 아마 개각이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박영선 지금 장관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저는 뭐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할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핵심적으로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출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2019년 3월 8일 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는데 예. 이 당시 지역구 출마를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럼 장관 일정을 잘 수행하고 난 다음에 원래대로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내년이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내실에게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여권에서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예.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박영선 장관이 기본적으로 작은 종달새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면 예. 상당히 뭔가를 준비하는 예열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암시를 계속 뭐 해왔습니다. 종달새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네네. 이런 내용의 글을 예. 올렸어요. 그리고 이미 서울시장 준비를 거의 10여 년 이상 계속 해왔던 분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예.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미래 정치를 위해서라도 저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마찬가지지만 이미 스스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중대한 자리인 만큼 서울 수도이고 1,000만 시민들이 있는 자리인 만큼 그 결정 자체들을 진중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진중하게 시간을 갖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 개각이 발표가 되고 나면 본인 입장을 정리해서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들을 좀 발표하고 이제 레이스에 뛰어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출마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놔줄 수밖에 없다. 지금 선거를 생각한다면. 뭐 이런 전망을 좀 해 주셨습니다. 조국 딸 의사 국시 합격에 뭐 이런 반응이 이런 게 나왔어요. 무자격자의 진료를 받는 경우다. 여기 보면 뭐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뭐 이렇게 돼서 뭐 반발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상에 스스로 이 내용을 알렸어요. 올려갖고.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갑론을 박이 됐죠. 여기 보면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장입니다. 스펙 허위 확정된 면허 박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정. 이젠 여당은 공정 입에도 담지 말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지지자들은요. 축하한다. 실력을 입증했다. 뭐 이런 환영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요거 얘기 잠깐 짧게 김종국 교수님께 해볼게요. 네. 본인이 올렸다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이 소식을요. 네. 그러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왜 올렸을까요?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시험 볼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최종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다 검토도 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딸이 합격을 했으니 기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본인이 공인이었지 않습니까? 국민 감정을 안다면 SNS 저걸 올렸을 때 거기에서 상처받을 수 있을 국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 SNS는 모든 언론이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저걸 올렸을 때 보라고 올린 거 아니었을까요, 그분은? 네? 보라고 올린 거 아닙니까? 올렸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아니 문재인 정부 공격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얘기했는데 거기 핵심적인 민정수석을 했고 법무부 장관 한 분의 따님이 하는 행동이 이런가? 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욕을 얻어먹는 걸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이 욕을 먹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전 그렇다면 그냥 집에서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딸이 의사 시험에 합격했으면. 왜 그걸 드러내서 저렇게 언론에 나오게 되고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또 감론을 박아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야말로 지금 본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거의 지금 1년이 넘어가는 사태, 거의 1년 6개월이 돼가는 상황이에요. 좀 그렇다면 국민 감정, 공인에서의 책임감들을 가지고 좀 저런 얘기들은 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냥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재판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재판에, SNS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사도 있습니다. 향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요. 부산대 의전원이 조국 딸 입학을 취소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법적으로 좀 따져볼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 면허가 자동 박탈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별도 소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거나 학위가 취소가 되면 예.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따려고 그러면 일단 의전원 또는 의대를 졸업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주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인데 그 면허의 전제 조건은 이제 그 학위 자격, 의대 예. 학위 자격이나 아니면 의전원의 석사 박사 학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취소가 되면 전제 조건이 무너지는 거라서 원래 의사 자격이 소멸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면허 취소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법에는 그런 교양이 없습니다. 다른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건 규정돼 있지 이런 경우는 법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예. 이건 당연히 전제되는 거예요. 취소해야만 되는 것이고 옛날 서남대 기억하시겠어요? 서남대. 서남대는 보면은 그 임상 실험 이수학점이 모자라 가지고 교육부에서 서남대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 학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려요. 의대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남대에서 그걸 반발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국은 법원이 학위 취소 시정명령을 취소시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보완하면 되지. 이걸 만약에 학위가 취소가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제된 학위가 취소가 되면 의사 면허는 취소되는 것이다라는 법리가 대법원에서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서남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보건복지부는 학위가 취소가 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가 몇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경우는 별도 소송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온다는 거네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 조민 씨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취소 명령을 취소하라고. 그렇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필요적으로 아마 취소해야 될 겁니다. 뭐 이런 기사까지 오늘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